안녕하세요. 저는 타클레스 편집장이자 다정한주의자를 써서 지금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읽어주셔서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소개부터 간단히 드릴게요. 앞에서 워낙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인터뷰 매거진 타클레스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건 심층 인터뷰 매거진이고요. 뭐 저렇게 갓생살기, 어른의 공부 이런 식으로 스페셜 이슈를 하나를 정해서 그 이슈랑 관련된 최전선에 있는 분들을 인터뷰를 하고요. 이 사진은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가족 사진이에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한 12, 13년 전쯤에 이게 강화도 안면도예요. 강화도 안면도고 저쪽에 저희 큰아이, 작은아이 아들 둘인데요. 그림이죠. 제가 찍어도 참 잘 찍은 것 같아요. 이 사진을 왜 여러분께 보여드리냐면요. 오늘 여러분께 무슨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북토크에서는 책에 담기지 않은 고유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책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자. 네. 과정보다 우리는 결과를 더 중시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회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려면 과정 그리고 그 사람이 걸어온 시간에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요새 정말 많이 합니다. 타클레스 요번 호가 어른의 공부법이 스페셜 이슈인데요. 그래서 한동일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너무 희생을 잘하는 것 같다. 그 이유가 한순간에 성취만 바라보고 그 사람이 걸어온 시간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그 사람의 시간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좋죠. 저도 밑줄을 그면서 잡지에 표시를 해뒀던 말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이 나오기까지는 뭐 한 260 몇 페이지에 불과하지만 저 책이 나오기까지는 사실 10년 이상, 본격적으로 집필한 거는 한 3년 정도, 그리고 그보다 더 책을 쓰는 데만 집중한 거는 한 6개월 정도 되지만 저 씨앗이 발아한 거는 사실 저 가족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회사의 첫 직장이에요. 첫 직장으로 입사를 해서 지금 20년째. 오늘이 20년 안식 휴가 6일 차입니다. 여러분 고맙죠? 이렇게 귀한 시간을. 근데 제가 더 감사해요. 5월의 마지막 날 날씨도 좋고 이렇게 여행 다니기 좋은 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처음 언론인이 될 때가 생각납니다. 나는 어떤 언론인이 될까? 그 고민을 할 때 제가 원하는 건 특종 기자가 아니었어요. 누가 더 빨리 그 기사를 보도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저 세상을 위해서 0.00001도라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기사를 쓰자. 그러려면 어떤 기사를 쓸 때 현상과 원인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기사를 그런 프레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한 문제를 부딪히게 돼요. 세대 갈등 문제. 우리 사회가 더 진전하려면 서로가 서로를 더 아끼고 응원해주고 따스한 마음을 바라봐주게 하려면 이 세대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시사미디어 주간조선에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X세대 연구, 베이비부머 연구를 했고 지금 저 타클레스에서는 MZ세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로 엮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 세대로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의 씨앗이고요. 여기까지가 그 질문이 씨앗이 되고 발화를 해서 막 싹을 틔울락말락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싹을 틔우기 시작한 거는 이 장면이에요. 트레드밀이죠. 트레드밀인데 40대가 되자마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도 자주 나오는 제 절친이 있습니다. 브라운 박사라고. 브라운 박사하고 툭탁 하면은 저희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희야, 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느낌이 없을까? 되게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력을 해도 왜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없지?
우리 윗세대는 이 정도 되면 막 뭐 승진도 팍팍 하고 집도 사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정체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경제 고성장기가 끝나고 저성장기에 들어서고요. 저성장기가 들어서다 보니까 기회 상실이 되고 성공 방정식이 끝나고 달라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노미처럼 쫙 몰아붙이는데 이 달라진 세상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도 얘기를 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얼어붙어 있는 느낌? 되게 슬프고 뭔가 억울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뭐 때문에도 그런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X세대 연구를 본격적으로 했고요. 이런 심층 기사로 탄생을 했습니다. 주간조선에 잊혀진 X세대의 비명, 90년대를 휩쓸던 신인류들은 어디로 갔나. 그래서 꽤 긴 스페셜 리포트를 썼고 이때 뭐 세대론 전문가들 많이 만나고 X세대 분들 많이 인터뷰를 해서 종합적으로 기사를 썼는데요. 이 책을 써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한 통의 편지 때문이었어요. 요즘에 기사를 써도 이메일 편지 독자분들이 잘 안 보내시거든요. 그냥 댓글로 쓰지. 근데 굉장히 긴 장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 기사를 읽고 우셨대요. 저게 슬픈 기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힘든지 알게 됐다. 고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그 편지를 받으면서 울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그분 와 계신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심화시켜서 더 많은 X세대 분들한테 마음을 울리는 글을 쓰는 글을 써서 책으로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됐고요. 더 추동체가 된 일은 한 대기업에서 X세대 리더십 특강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근데 저는 리더십 전문가도 아니고 대형 강의를 하는 강사도 아닌데 내가 X세대 특강을?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게 성장 곡선이 꺾인 적이 없는데 그 회사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대요. 근데 그 원인이 X세대 리더십에서 찾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회장님이. 왜냐하면 한 회사가 성장을 하려면 그 중간에 허리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지금 X세대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려서 회사가 지금 위기다. 그러니까 X세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리더십을 연구를 해서 특강을 해다오. 근데 뭔가 억울하잖아요. X세대 때문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아닌데 라는 질문을 품게 됐고 그래서 더 들여다봤습니다. 강연을 했어요. 지금 저게 팀장급 이상 한 300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인데요. 혹시 이 회사 어딘지 아세요? 책 보셨으면 아실 텐데. 근데 이 강연이 제 인생의 결정적 순간입니다. 결정적 순간인데 저걸 앞두고 잠도 안 오고 너무 힘들었어요. 막 떨리고. 그런데 저기에 서서 결과적으로 반응도 꽤 괜찮았고 제 스스로도 나쁘지 않은 강연이었다고 평가하는데요. 그때 힘을 실어주신 분이 저 뒤에 계신 최은하 대표님이에요. 그래서 힘을 냈고 그래서 뭐 세대론 관련 책을 수십 권 읽고 써머리해서 그거를 모아놓은 자료만 10,000장이 넘게 공부를 해놨어요. 근데 쓰다가 멈췄습니다. 이 책이 과연 무슨 쓸모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그때까지만 해도 세대론 이러면 가진 것과 안 가진 거를 비교하는 비교급인 거예요. 제로섬 게임이어서 이 세대가 다 가졌으니까 우리 세대한테는 기회가 없어 라고 해서 서로 왜 자리 뺏기 싸움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까지 이 분열의 글쓰기에 힘을 보태야 되나? 이런 본질적인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펜을 꽤 오래 놨어요. 한 1년 동안 끙끙 앓다가 제가 다시 용기가 났습니다.
이 BTS가 글로벌 무대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K-팝 그리고 K-컬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X세대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 그리고 양현석 씨, 박진영 씨, 그리고 뭐 안테나 유희열 씨서부터 같이 합류한 유재석 씨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 그렇네. 그리고 K-팝의 첫 불씨를 당긴 또 싸이 다 X세대란 말이죠. 그래서 아 그렇다. 우리가 K-팝을 이끈 주역 세대였어 라고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X세대가 문화 개척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오징어 게임 만든 황동혁 감독, 킹덤 만든 김은희 감독, 지옥이죠. 이것도 참 재밌게 봤는데 지옥 만든 연상호 감독, 봉준호 감독님은 69년생이에요. 69년생인데 70년대에 붙어 있으니까 거의 X세대에 가깝다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68년, 69년에 9년생 중에서 천만 영화를 만든 감독이 우수수 나와요. 변호인 만든 감독 양우석 감독님도 그렇고 명랑의 김한민 감독도 그렇고 국제시장 만든 윤재민 감독님도 그러시고 다 69년생이에요. 그리고 소설가 미술가들 중에서도 69년생이 많고 근데 이 책에는 담기지 않았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68년 69년생들이 왜 그렇게 예술가와 문화 개척자들이 많이 탄생했는지 그걸 들여다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그 세대가 학생운동이 끝나고 개인주의 태동하기 직전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인의 세대예요. 경계에서는 왜 폭발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 68년생, 69년생 계십니까? 여기 MZ세대는 계세요? 오, 꽤 많으시구나. 그러면 다른 분들은 거의 다 X세대시고 네, 그래서 그 기생충 만든 봉준호 감독님도 그렇고 그래서 아 그렇네. X세대가 이렇게 저렇게 이 분야뿐만 아니라 뭐 개그맨, MC, 뭐 영화 배우들 보면 다 20대 시작해서 지금 브라운관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한 번도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아, 이 세대가 문화를 각 방면에서 다지는 역할을 해왔구나. 이게 구체적으로 보였고요. 지금부터 써야겠어 라고 생각한 사건이 또 생깁니다. 아시죠? 최수연 씨 네이버. 저분 81년생이에요. 그 전에 대표님 한성숙 대표라서 60년대생이었는데 70년대를 건너뛰는 건가? 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물론 일부의 사건이긴 하지만 이게 40대 패싱 같은 상징적 사건으로 여겼어요. 제 주변에서 제가 X세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걸 아는 친구들이 저를 막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야, 민희야, 너 그제 꼭 써. 억울해서 못 살겠어. 우리 여기 있다는 걸 좀 말을 해달란 말이야. X세대 경쟁력 있다며. 뭐가 있는데 그 얘기 좀 제대로 해봐. 라는 요청을 많이 했고요. 좋았어. 화이팅. 써보겠어. 라고 쓰다가 제가 왈칵 한번 눈물이 나는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이적 씨입니다. 아직 인터뷰를 못했는데요. 저 패닉의 달팽이라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울려 나오는데 저 가사가 X세대가 걸어온 길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달팽이가 어떻게 기어서 바다까지 가겠어요, 그죠? 근데 저 무모한 전진, 하면 된다고 무조건 믿는 목표 중독의 관성, 이런 것들이 X세대의 기본 속성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봤고요. 본격적으로 집필을 해서 책을 드디어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X세대에 의한 X세대에 대한 자기 규정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나온 책들 보면 세대론 책들이 내 세대가 나를 규정한 책은 없었어요. 다 다른 세대가 다른 세대를 규정하는 그런 책이었었거든요. 근데 나는 우리 세대가 이런 세대였고 그리고 나는 이 세대의 센터에 있는 한 개체로서 이런 경험을 쌓아왔어요 라는 개인적 서사를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중간중간에 제 개인적인 스토리 좀 부끄러운 것도 있고 웃긴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다 녹여냈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크게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 세대로서의 X세대의 잠재력, 그리고 또 하나는 시대가 부여한 X세대의 역할인데요. 이 책이 어떤 책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X세대를 15가지 용어로 규정한 책입니다. 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세대로 온 책들을 보면 베이비 부머도 되게 강조를 해왔고 MZ세대를 분석한 책은 많아요. X세대 분석한 책은 없어요. 이게 마치 횡한 구멍처럼 뻥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즐의 한 조각을 내가 가만히 하나를 놓겠다. 그리고 이거를 필두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더 내서 X세대를 바라보는 연구가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X세대 15가지 경쟁력 중에서 개인주의의 첫 세대라는 점입니다. 이 전까지 86세대까지는 사실상 집단주의 세대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온 국가가 그리고 시대가 다 같이 달성해야 되는 민주화라는 거대한 아젠다 앞에서 개인은 작은 존재였죠. 큰 아젠다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는 걸 어느 정도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그게 집단주의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X세대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냉전시대가 끝나고 소련이 붕괴가 되고 뭐 김일성이 사망하고 이러면서 첫 개인주의 세대로 등장한 X세대는 시선이 밖에 있지 않아요. 나 안으로 자아를 향합니다. 그래서 노래도 자아를 노래했고요. 서태지 아이들이 대표적이죠. 자아를 노래한 첫 세대예요. 우리가 아니라 나를 노래한 첫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있는 그대로의 개성과 끼를 있는 그대로 노출을 했고요. 당연히 숱한 다양성의 요소들이 폭발하듯 이 대한민국을 휩쓸게 되죠. 그게 1990년대 문화 르네상스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100만, 1000만, 밀리언스, 천만 장의 음반도 많이 탄생을 하고 그런 세대는 앞으로도 전으로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개인주의 첫 세대로서 멋지게 등장을 했는데 이카루스 세대라고 규정을 해봤습니다. 이카루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새죠. 거대한 새. 너무 높이 날려다가 결국은 날개가 타버려서 꺾여버리는. X세대는 정말 확 비상하다가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날개가 꺾여버려요. 그 사건 다들 아시죠? 97년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 그러니까 X세대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를 나와서 막 활동을 하는 시기에 일자리가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집단적 자존감 상실을 겪게 돼요. 여기도 저기도 계속 거부당한 상처가 쌓이고, 이거는 청년 세대만이 아니라 그 당시 X세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청년 세대는 부모들은 그래도 부유한 세대지만 그때는 집안이 몰락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저기 다양한 형태의 아픔이 시대처럼 시대를 어둡게 감싸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이카루스 세대란 말은 제가 처음 이름을 붙였고요. 김호기 교수님, 연대 김호기 교수님은 이 표현을 상처받은 개인주의 세대라고 정의를 내리셨어요. X세대에게 상처를 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97년 IMF 체제고 또 하나는 86세대의 장기 점유. 이 두 가지가 그 대단해 보이던 X세대의 날개를 꺾어버린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명인간 세대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중간에 끼어 있어요. 베이비부머 세대 얼마나 셉니까? 그 서바이벌 스킬을 막 다져가지고 성실하고 막 산에도 다니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목소리도 크시고 정말 성실성의 화신이시죠.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도 세요. 어떤 면에서 세냐면 본인이 아닌 건 아니라고 아주 과감하게 얘기를 할 줄 아는 세대거든요. X세대는 나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질 못했어요. 왜? 성장 과정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 그래서 분노를 안으로 사귀는 세대가 됩니다. 점점 존재감이 없어지게 되죠. 네 번째, 문화계 척자 세대, K컬처를 다지다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취향 세대입니다.
X세대부터 본격적으로 자기만의 취향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30대 남성이 처음으로 아포카토를 먹은 세대고요. 그 다음에 30대 남성이 처음으로 와플 파이를 혼자서 먹는 세대. 그 전 세대에서는 상상도 못해요. 그리고 해외여행이 열리면서 글로벌 첫 세대로서 발을 딛게 되는데,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이거저걸 굿즈를 수집하는 세대가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전에는 그렇게 다양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보면 다 뻔하시잖아요. 베이비 부머 세대들 보면 취미가 뭐세요? 이러면 등산이나 낚시. 거기 두 가지 중에 하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덕질 문화의 시작,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서태지와 아이들을 덕질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 덕질 세대가, 이 덕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시작하면 덕질은 습관이 됩니다. 갈아타요, 그죠? 그 마음은 그대로 놔둔 채 이 스타를 갈아타는 그런 덕질이 많잖아요. 그 덕질은 아직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BTS를 엄마랑 딸이랑 동시에 같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덕질하는 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집안이 같이, 그래서 그 콘서트도 보러 가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그런 BTS를 동시에 덕질을 하는 세대가 나타났어요. 근데 취향 세대와 덕질 문화의 시작이라는 것은 곧 소비 세대이기도 하죠. 내 취향을 마음껏 뽐내려면, 덕질을 하려면 소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비 세대로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게 하는 이유가 되고요. 탈정치 세대입니다. 진보적인 성향을 지니긴 했지만 X세대는 사실상 정치에 큰 관심이 없어요. Y세대는 정말 치열했잖아요. 화염병 던지고 그 민주화를 위해서 온몸을 불사르고, 이런 세대에 비하면 큰 관심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학생 운동을 하지 않은 학생회장, 대학교에서 학생회장들이 대거 생기기 시작하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심이 타인과 시대가 아니라 나한테 집중을 해요. 내가 뭘 좋아하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꾸밀까? 내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내 삶 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라이프 스타일 혁명을 일으킵니다. 캠핑 문화, X세대가 열었죠. 그 다음에 회식 문화를 바꾼 것도 X세대예요. 이전에 회식하면 되게 뻔했잖아요. 삼겹살에 폭탄주, 소포, 그것도, 그죠? 저도 무진장 마셨습니다. 필름도 여러 번 끊겼었고요. 근데 X세대가 팀장이 되면서는 회식 문화가 달라져요. 막 뮤지컬 회식도 있고, 와인바 회식도 있고, 그리고 119 회식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119 회식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가지 주정으로 1차에 끝내고 9시 전에. 그 119 주법이 X세대가 팀장이 되면서 회식 문화가 달라진 한 풍경이거든요. 돈키호테 세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돈키호테 어떤가요? 무모한 꿈을 향해서 무조건 앞으로 돌진을 하죠. 그게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실성도 관성이 있습니다. 나 이 길이 아닐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해도 계속 끊임없이 꼬물락거리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삶을 멈추지를 못해요. 그렇게 하니까 목표 중독의 관성으로 앞으로 돌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40대가 되어서 조용한 실력자로 거듭나게 되는 게 여기저기에서 목격이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사가 차곡차곡입니다. 차곡차곡. 이게 X세대가 독서를 어떤 목적성 독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해서 깊이 있는 독서를 가장 많이 한 세대예요. Y세대는 이념에 의해서 많이 읽었고요. 그죠? 다 같이 모여서. 그 다음에 이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형으로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독서가 아니라 시험에 많이 나올 것 같은 거, 그리고 학생부에 쓸 때 유리한 거, 면접에서 유리한 거, 이런 독서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X세대는 내가 정말 읽고 싶은 책을 본격적으로 읽게 되면서, 아마 이건 통계를 내봐야지 싶은데 X세대가 독서를 제일 많이 한 세대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독서 클럽도 제일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것 같고, 커뮤니티 활동도 그런 것 같고요.
이거는 조금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실력자로 거듭나는 게 보입니다. 학자, 뭐 변호사, 학계, 뭐 의사들도 그렇고요, 의료계도 그렇고 법조계도 그렇고 그 전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 전문 직종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X세대부터 전문가 필자가 확 늘어납니다. 자기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책을 쓰기 시작한 전문가 필자들. 그러면서 X세대가 조용하지만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지만 자기 분야에서 빛나는,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됐고요. 공감 세대입니다. X세대는. 베이비 부모가 왜 저렇게 이해할 수 없게 행동하고 말을 하는지,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들이 또 왜 저 세대랑 그렇게 안 맞는지를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가 시대적으로 부여받은 숙제가 있습니다. 양세대를 부드럽게 이어붙이는 교량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지금 하지 않으면 이 갈등 국면을 뚫고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그리고 해오신 분들이 많은데, 해오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X세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첫 세대예요. 우리 삐삐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시대이고, 또 PC 통신이 본격화되면서 뭐 하이텔, 나우누리 그런 거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디지털 문명의 주도자가 되지는 못했어요. 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디지털 문명의 주역은 밀레니얼이죠. 그들이 포노사피엔스고, 이런 면에서는 조금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길목 세대입니다. 새로운 사회 질서가 재편되는 다 길목에 서 있어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인지 감수성. 네. 그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다 성희롱이에요. 근데 회식하면 왜 뭐 높으신 분이 있으면 옆에 여자 앉고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남자여자 섞어 앉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고, 다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어딜 가나. 그게 이상한 건지 몰랐고, 근데 그게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에 이 저변으로만 끌고 있던 페미니즈가 일상으로 오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졌죠. 그러면서 밀레니얼 세대가 성인지 감수성을 일상으로 가지고 오면서 이제는 아주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살펴야 되는 세대가 되는데, 이건 아주 바람직한 사회의 한 모습이에요. 근데 X세대로서는 헷갈린다. 그때는 이게 됐는데 이게 성희롱일까 아닐까,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헷갈리는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에요. 이게 2019년서부터 시행이 됐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X세대가 회사에 다니면서는 내내 그 모욕적인 언사를 온몸으로 다 받아냈어요. 저도 욕 정말 많이 들으면서 회사 생활을 했고요. 저희 선배도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하게 다 여겨졌어요. 다 사람들 다 듣는데 앞에서 세워놓고 큰 소리로 혼내고, 그래야지 이제 일을 제대로 배운다고 다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그러면 난리 나죠. 어디에선가 또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X세대는 그 모욕적인 언사는 내가 주니어일 때 다 들었는데, 이 밑에 세대한테는 존댓말을 해주면서 이렇게 말해도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또 눈치를 봐야 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중간에 끼워서 이게 맞나 틀리나,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돛담배 세대예요. 이거는 제가 인터뷰 매거진에 있으면서,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까지 한 600명 정도를 인터뷰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과연 뭐가 다를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오랫동안 천착을 해왔고요. 그러면서 이런 분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구나라는 거를 발견을 했는데요. 관역형은 내 목표는 저거야! 돌격 앞으로! 단 하나의 간절한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유형,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꿈이 간절하게 있는 경우. 근데 또 하나는 돛담배 유형이에요.
꿈이 없습니다. 그냥 흐르는 물에 나를 맡겨요. 물살이 세면 빨리 떠내려가고 멈춰 있으면 나도 멈춰 있고 주변에 핀 꽃도 보고. 근데 X세대는 꿈을 강요받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대학 갈 때도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제대로 알고 간 친구들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거를 너 이거 해볼래? 이럴 때 해볼까? 라고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그리고 꽤 많이 시도를 해봐요. 근데 꿈이 간절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가요? 나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닌데, 내 스타일 아닌데, 내 꿈은 이게 아닌데 쉽게 퇴사를 합니다. 나오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꿈이 없는 세대, 꿈을 강요받지 않았다는 게 장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전형적인 돛담배 유형입니다. 저는 기자가 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째저째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제 일을 참 사랑합니다. 직장맘 세대예요. 내 이름으로 사는 여성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누구의 어머니로 누구의 아내로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게 개인주의 첫 세대이다 보니까 내 이름으로 살고 싶은 여성들이 확 늘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회사에서 여기자 육아휴직 1호입니다. 대부분은 저희 위에 선배들 보니까 결혼하면 한 절반 정도는 그만두는 게 당연했고 아이를 낳으면 80, 90%는 그만두는 게 당연한 시대였대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죠. 끝까지 살아남아서 저도 육아휴직을 1년 동안 하고 복직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을 보니까 기자는 나 말고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 아이들의 엄마는 나밖에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잘하는 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고민이 정말 많았고요. 퇴사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직을 한 건 저는 일이 너무 좋았고 내 아이덴티티는 일하는 여성 김민희에서 온다는 거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카멜레온 세대예요. 저 오늘 여러 가지로 제가 컨셉을 카멜레온으로 잡아봤는데 저 다정한 개인주의자 표지가 보라색이잖아요. 전형적으로 카멜레온 색상을 닮았는데 빨간색과 파란색의 그 중간, 그죠? 그래서 저 오늘 또 이렇게 보라색 옷으로 깔맞춤으로 입고 왔습니다. 네, 카멜레온 세대에서 윗세대의 성실성을 물려받았으면서 아랫세대의 개인주의 성향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시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나한테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 중에서 꺼내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을 가졌어요. 제일 다채로운 색상을 가진 것 같아요. 저는 X세대가 미지수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거든요. 왜 미지수일까? 왜 규정할 수 없을까? 그만큼 다채로운 개인들의 집합이라고 봐요. 다채로운 개인들의 집합이니까 이런 색상 저런 색상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또 그 무엇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담지한 거기도 하고요. 탈권위 세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다운 리더십을 장착하지 않으면 비극이 일어나는 경우를 여기저기서 참 많이 봤습니다. 의외로 X세대가 퇴사 유발자 세대예요. 이해 잘 안 되시죠? 네. 근데 이거는 여기저기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이런 경우에요. X세대 선배와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다 위에 공공의적 베이비 부머 상사가 있어요. 엄청 꼰대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게 힘들게 해요. 그러면 공공의적을 향해서 이제 뒷담화를 하면서 술안주로 꽉꽉 씹어줍니다. 야, 저 선배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X세대 선배를 향해서 그래요. 선배가 팀장이 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날이 올까? 오기는 할까? 근데 왔어요. 그래서 X세대 팀장이 됐는데 이 팀장은 새로운 시대 리더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배워본 적도 고민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요? 보고 배운 대로 그냥 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는 어떤가요? 밑에 친구들은 저 선배가 팀장이 되면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똑같아진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죠. 그래서 집단 퇴사가 꽤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중요한 거는 X세대가 어설프게 윗세대 리더십을 흉내내려고 하면 비극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선을 내 안으로 거두고 정말 어떠한 리더여야 하는지를 제가 책에 몇 가지를 썼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포용력 세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맞춤형 리더십인데요. 이래라 저래라 A부터 Z까지 일을 너무 구체적으로 일의 방식까지 주어지는 거는 아주 패착이에요. 왜냐하면 일의 방식이 달라졌고 이 생산성 도구를 이 밑에 세대가 훨씬 더 잘 쓰잖아요. 이게 경험과 연륜이 실력을 보장해주지 않는 첫 세대가 애석하게도 X세대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뭘 잘하는지만 충분히 안다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줘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둘째가 중3이거든요. 중3인데 저희 아버지가 올해 팔순이셔서 회고록을 내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손글씨로 이만큼을 써놓으신 게 있는 거예요. 연습장에. 근데 저희 아빠가 굉장히 휘갈려 쓰는 글씨를 쓰시기 때문에 잘 알아보기 힘들거든요. 거기에 뭐 가족들한테 쓴 편지, 교육관, 뭐 취미에 대한 철학 이런 게 나왔는데, 그래, 사춘기 아이야. 너 인생을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저 할아버지의 저 회고록을 네가 타이핑을 해. 알바를 해봐. 이거 다 하면 엄마가 한 2달 정도 걸릴 테니까 한 30만 원 정도 줄게. 이렇게 딜을 했어요. 근데 얘가 며칠 만에 해오더라고요. 이게 이 정도로 AI가 그 정확도로 읽어낼지 몰랐어요. 딱 사진을 찍어서 텍스트를 변환하는데 거의 정확하더라고요. 화면 찍어서 몇 초 만에 전환, 화면 찍어서 몇 초 만에 전환. 그냥 30만 원 뜯겼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나는 되게 힘든 일이라고 시켰는데 너무 쉽게 해오고,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앱과 생산성 도구로 이건 뭐야? 라고 하는 걸 해오고, 이런 세대한테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의 방식을 세세하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냥 믿고 맡기고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하는 방식에 대한 조사를 한번 볼게요. 이게 한국의 세대 연대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최세별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에 나온 걸 재인용한 건데요. 있는 연차를 사용한 건 당연하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 저 퍼센트를 보면요. X세대가 베이비붐이나 산업화 세대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좀 충격적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의 회식이 개인 사정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X세대랑 베이비부머 세대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밀레니얼 세대부터 좀 차이가 나죠. 이게 재밌습니다. X세대가 모든 세대보다 압도적이죠. 저게 어떤 질문이냐면 20대는 연애에 가장 관심이 많을 것이다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인데 X세대는 그럴 것이다 라고 대답한 비율이 제일 높았어요. 의외로 밀레니얼 세대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연애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까마득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X세대는 사실 40대가 되고 50대 초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터팬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여전히 마음은 20대처럼 철없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게 또 어떤 문화 세대를 열어가는데 잠재력이 되긴 하죠. 그래서 사고방식은 밀레니얼 세대, 일하는 방식은 베이비 부머하고 닮았고요. 그런데 저는 밀레니얼 세대에게서 희망을 많이 봅니다. 저 인터뷰 매거진 탑클래스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주로 MZ세대인데요. 친구들이 보면 그야말로 시민의식을 장착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그런 환경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카페에서 따뜻하게 존댓말 쓰는 세대, 밀레니얼 세대부터예요.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내놨을 때 아주 자연스럽고 거의 반사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해요. 근데 우리
윗세대는 음식 가져왔다고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유 민주 아주 고개를 크게 끄덕이네, 그지? 그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살짝 부딪혔을 때 죄송합니다 이렇게 크게 자동 반사로 미안함을 얘기할 줄 아는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부터인 것 같아요. 근데 윗세대는 막 발 밟아도 그냥 쳐다보고 말고, 얼마 전에 저는 마트에서 이렇게 있다가 운동화에 맞았어요. 그 옆에 있는 분이 그걸 만지다가 옆에 툭 떨어뜨려가지고 맞았는데 딱 쳐다보니까 왜요? 혼자서 떨어졌는데 왜 날 쳐다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무섭게 생기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붙으면 제가 질 것 같아서 저희 아이한테 들으라고 크게 얘기했습니다. 정빈아, 너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먼저 사과부터 하렴. 이렇게 주변 분들 이렇게 웃으셨어요. 네. 근데 이게 세대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송호근 교수님이라고 연대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저쪽에 부총장으로 계신 분인데, 베이비 부머는 울지 않는다라는 책에 그렇게 쓰신 구절이 있어요. 나는 시민인가? 우리 세대는 시민인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때는 나와 가족만 잘 사는 법을 배웠지 이웃을 살피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부터는 사실 교육 과정에서 인권 교육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에 굉장히 멋있게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네. 거의 다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여기 대부분이 X세대이신데 X세대는 저평가 우량주입니다. 제가 쓰고도 참 멋진 말 같아요. 그래서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말고 나다운 리더십을 장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말 참 멋있죠.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게 칼 구스타프 융이 한 말인데요. 좋은 권이라는 책의 서문에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비단 이건 X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한테 되게 통용되는 말 같아요. 이거는 이제 나오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책을 쓰고 나니까 또 새로운 게 두 가지가 보였어요. 세대로는 2.0 세대가 열리고 있구나. 경향신문에 김민섭 작가님이 MZ세대라는 폭력의 합집합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쓰셨어요. 제 책을 언급해 주시면서 김민희 작가는 X세대가 X세대를 다정한 개인주의자라고 규정했다. 근데 누가 우리를 MZ로 묶었냐? 도대체 누구냐? 말도 안 된다. 라면서 이거는 이 서로 다른 밀레니얼 세대가 Z세대는 정말 다르거든요.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보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이 발상에 반대한다. 나는 내 세대를 새롭게 규정해 보려고 한다. 이런 선언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세대를 납작하게 보려는 시도가 자꾸만 있었을까? 이게 우리 사회에서는 세대론을 정치적 도구로 보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연령별 지향 정당, 선호 정당의 도구로 보면서 항상 선거철에 되게 시끄러웠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선거철에 정치적 도구로서 쓰이면 이거는 갈라치기용으로밖에 안 돼요. 세대론이 오히려 사회를 분열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쓰고 싶은 세대론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세대론이었습니다. 그러려면 개별적 서사가 많아져야 돼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한 문장이 정말 딱 와닿았었는데요. 문명화 과정은 개별화 과정이다. 하버마스의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문명화 과정은 개별화 과정이다. 우리가 점점 더 진화해 간다는 거는 각자 개별화로서 개인이 존중받고 우뚝 설 수 있는 주체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말하건대 제가 쓴 이 다정한 개인주의자가 새로운 세대론을 여는 첫 책이 되었으면 하는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세대론은 이 한 집단을 납작하게 봐서 성급하게 일반화하려고만 안 돼요.
이 세대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다양한 맥락상에서 살펴보게 하는 세대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별적 서사를 많이 넣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세대론을 받아보실 때 이 세대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소비 성향은 어쩌지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자랐길래 이렇게 되었을까. 그 세대론 삶의 뒷풍경을 보려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이 문장은 제 책의 맨 앞에 나오는 문장이면서 맨 뒤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는 그 이상일 수 있다. 이거는 X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건네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쓰는 과정이 참 행복하고 축복이었어요. 쓰고 나니까 내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이러면은 내가 세대의 원체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한 모습이구나. 원래 나는 진짜 자아는 이런 자아였네. 이 두 가지가 분리돼서 보이기 시작했고 진짜 저한테 있는 새로운 잠재력이 보였습니다. 책을 쓰고 나서 더 용기가 생겼어요. 여러분도 그 용기를 한 방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